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요약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다른 사례들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이 사례 2는 여기 뭐 화면 보시죠.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뭐 화면을 쭉 보여줄 텐데 또 하고 이쪽 얘기하고 이 글은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영국 철학자의 글입니다. 여기 있죠. 인간과 그 밖의 것들이라는 에세이집에 있는 그 글인데 버트란트 러셀은 워낙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였고 이런 에세이, 철학적 에세이를 잘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좋은 글쓰기 얘기할 때 많이 샘플로 인용이 되는 사람이죠. 뭐 글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자살하는 사람을 못하게 말리고 이런 게 이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오스트리아인가요? 거기서 그런 사례가 자살하는 사람, 오스트리아 자살하는 사람을 말렸다가 고소당했다, 뭐 이런 얘기, 좀 황당한, 좀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사례를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자살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갖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형식적 요약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자살을 말린 것을 고발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자살을 하다가 미수에 그치면, 자살에 실패하면 처벌을 받는 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자살을 성공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없겠으나 자살에 실패했을 때, 미수에 그쳤을 때 처벌해야 된다는 영국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현안 문제, 자살 기도에 대한 처벌은 정당한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핵심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자살이겠죠, 당연히. 핵심어가 늘 얘기할 때마다 하는 거는, 핵심어는 많이 나온다고 해서 꼭 핵심어는 아니고요. 그 말을 가지고 그 글 안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을 때 자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니까. 뭐 의미는 이렇게 일상적인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죠. 그래서 이제 근거들이 쭉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자살 기도에 대한 처벌은 정당한가는 문제에 대해서 러셀은 자살 기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끌어낼 수 있는 함축, 잘못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살 미수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라는 게 함축이라면 함축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러셀은 당연해서 안 한 얘기지만 잘못이니까, 그리고 이제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거기서 바로 쉽게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폐지. 그게 첫 번째 함축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논의의 배경, 이거는 자살 미수죄를 시행하고 있었던 당시 영국 사회의 보수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보수성 얘기가 왜 들어오냐면 근거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근거로 여기서 넘어가 봅시다. 그래야 뒷얘기를 하기 편할 테니까. 첫 번째, 몇 가지 근거를 들고, 첫 번째, 자살 기도는 범죄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 이유가, 내 시계를 내가 버리는 건 범죄가 아니에요. 그죠? 내 시계 소유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도 내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온전히 내 생명은 나의 것일까? 라는 의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관점, 이 1, 2, 3, 4, 뭐 몇 가지 관점, 근거들이 있는데, 그 근거들을 다 아우르는, 그 근거들을 관통하는 어떤 생각. 여기 첫 번째 들으라고 있는 거,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다.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나의 생명의 일부는 우리 부모가 있고, 또 우리 사회 한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반대쪽에 서 있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사람들이죠. 첫 번째,
개인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근거이고, 두 번째,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살을 범죄시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주장. 그러니까 현재 간단한 거잖아요. 자살 미수죄라는 건 자살은 범죄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살을 범죄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 이유들 중에 첫 번째가 개인의 생명은 개인의 소유에 국한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갖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두 번째, 공익에 위배된다라는 생각. 공익에 부합해야 하는 행동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개인 윤리의 문제다. 개인이 공적 이익을 위해서 헌신할 건지 말 건지, 이건 개인 윤리의 문제이지 이걸 법으로 강제할 이유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공익과 무관한 사람들, 우리가 뭐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이 공익에 직접적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죽더라도 공동체에 큰 손실이 없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고, 세 번째, 자살 기도를 처벌한다 해도 억제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처벌하는 이유가 예방하기 위해서일 텐데 예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는 죽을 거니까 그 법이 자기한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자살 기도로 말미암아 감금형을 받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자살하다 하려다가 처벌당했으니까 이제 자살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별로 없을 거잖아요. 이후의 인생에 만족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번째, 이 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자살을 불법 시하는 것은 위선이다. 위선이다. 버트라스트 러셀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반전운동을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국은 연합군 쪽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좋은 편? 뭐 대학교까지 와서 성인들이 우리 편, 내 편, 좋은 편, 나쁜 편 가르는 게 성인 사회에서 그게 과연 간단한 건지는 좀 의문이지만, 뭐 사람들 생각에 영국은 독일을 상대로 싸웠습니까? 영국에서 반전 운동을 한다? 이상하긴 하죠. 근데 하여튼 그 러셀은 전쟁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면 전쟁도 비난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는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러셀은 반전 운동 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그런 고초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인주의까지 얘기가 됐죠. 관점, 기본 가정. 글 안에 직접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글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어떤 기본 가정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글을 쓰는 사람의 선입견, 또 근본적인 생각 이런 걸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개인 생명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개인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관점과 기본 가정은 사실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가정이 바로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소중한 인명이 대량 살상된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기본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이거는 숨은 전제 이 정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사례를 보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일상적 요약문을 쓰는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을 추려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재구성해서 하나의 새로운 글을 쓰는 거죠. 이 글의 저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인 자살 기도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현안 문제, 근거들, 그죠? 근거들 쭉 놓고 근거 4까지. 그래서 뭐 기본 가정이나 뭐 이런 걸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또는 자세한 요약을 하려면 이제 그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때로는 뭐 해설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전체적으로 세 번째 예사례. 여러분들 뭐 멜서스의 인구론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인구를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멜서스의 인구론의 핵심 내용인데, 사실 우리 이제 책은 읽지 않으면서 그런 이제 뭐 그런 정리된 주장만을 답처럼 외우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논증을 시작하면서 나는 모든 순수한 추측들,
즉 어떤 철학적 근거들에 입각해서도 그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들은 무시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멜소스의 인구론은 진짜 앞부분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이 정도 보여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화면을 멈추고 이제 읽어보시려면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시면 되겠죠. 쭉 지나갑니다. 좀 길죠. 예. 다시 돌아갈까요? 그리고 여기, 그래서 여기 토마스 멜소스의 인구론이라는 유명한 저술의 앞부분입니다. 자, 형식적 내용을 통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뜻밖의 이 글의 현안 문제는 완전한 사회는 가능한가라는 현안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 인구와 식량 간의 비례 관계 뭐 이런 얘기들만 알고 있어서 이게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건지,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주장을 하려고 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도 뭐 출산 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렇게 바닥인 상황이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산하 정책을 통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얘기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자주 나왔던 게 바로 이 멜소스 인구론이었어요. 인구를 줄여야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죠. 이제 지금은 인구가 줄어서 망할 것 같다라고 이제 불안해하고 있지만 세상 일 몰라요. 자,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멜소스 인구론을 소비했지만, 실제 멜소스의 저술에서 다뤘던 현안 문제는 완전한 사회는 가능한가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여기 밑에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배경이 있죠. 이상 사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박하려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유럽인들이 19세기, 18세기까지, 19세기까지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걸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부강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고, 식민지를 통해서 시장이 개척되고, 거기서 팔아먹을 물건들이 대량 생산되고, 그 대량 생산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다, 모든 것이 척척척 맞아 떨어지던 그런 시대에 유럽인들은 야, 이렇게 우리가 잘 나가면 곧 지상 낙원을 우리가 건설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낙관적인 기대를 강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반박하려고 했던 것이 멜소스의 인구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사회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장은 그런 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핵심어는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인구, 식량,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의미는 뭐 생존하는 사람의 수, 생존의 필수적인 물질 정도로 별 상식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 핵심어가 이제 완전한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완전한 사회라는 개념이, 완전하단 말이 그래서 그렇긴 한데, 모든 구성원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게 지내며 적당한 여가를 누리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생존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불안도 겪지 않는 사회.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완전한 사회라는 개념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높은 수준의 개념치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어렵죠. 지금 뭐 우리가 복지국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을 꼽더라도 이 수준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19세기의 글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 근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억제되지 않았을 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산화제한 같은 거 안 왔을 때, 피만 하고 그럴 때. 두 번째, 식량은 단지 산술적으로 증가한다. 세 번째, 지구에는 인구와 생산이란 이 두 힘의 자연적인 불균등이 존재한다. 1과 2를 합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산술적으로 증가하고, 이 둘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불균등이 존재하는 거죠. 네 번째, 인간의 삶에서 식량을 필수 조건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본성의 법칙이다. 뭐 먹고 살지 않으면 죽고, 인간은 먹고 살려고 하고 하니까. 다섯 번째, 이 두 가지 불균등한 힘들의 결과가 균등하게 유지됨에 틀림없다. 이 불균등은 그 자체로 양립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균등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먹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도태되는 거고. 그래서 식량 확보의 어려움이 인구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5로부터. 자, 그래서 이 어려움이 어딘가에서 나타나기 마련이고 필연적으로 인류의 대부분이 혹독한 어려움을 체험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완전한 사회는 불가능하다. 배경이 있고, 자, 주장이 있는데 완전한 사회는 불가능하다. 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함축. 여기 이제 이 불균형 힘들의 결과가 균등하게 유지되면 틀림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부족하니까 너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함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구성원들 간의 생존 경쟁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 함축이고, 따라서 여기에 이 먹이를 향한 생존 경쟁에 적응하는 개체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개체는 도태될 것이다. 도태, 자연 도태, 적자 생존, 그죠? 바로 다윈입니다. 다윈이 멜서스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당시에. 멜서스의 인구론을 보고서 다윈이 자신의 진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바로 함축의 힘이죠. 그래서 적자 생존, 자연 도태 이런 개념을 이룬 겁니다. 또 배경은 얘기했고, 관점, 자연법칙주의라는 좀 낯선 개념인데, 인간 사회에도 자연법칙의 자연법칙이 통한다. 자연법칙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이제 기본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관찰해서 그걸 토대로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상적 요약문으로 이런 방식으로 현안 문제, 핵심어, 그다음에 근거들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의 요약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요약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뽑아내고, 내용이란 말은 막연하고요.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 기본 지침이든 부가 지침이든 그걸 뽑아내고 그거를 분량에 맞추어서 1단계 짧으면 1단계만, 뭐 좀 내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뭐 부가 지침까지 활용해서 재구성된 글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요약의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